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3월 28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는 제가 초이스 스탁의 김민중 대표님하고 간만에 미국 주식 초등학교 녹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보다는요, 미준 방송이 조금 더 빨리 업로드가 됐는데요. 어제 댓글을 읽다 보니까 방송 시간이 빨라서 너무나 좋았다. 이런 피드백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평소에는 제가 한국 시간으로 한 밤 10시 정도가 돼야 미디움 방송을 공유할 수 있는데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해도 끝나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시간으로 한 낮 1시 정도가 되면 업로드가 완성이 되는데요. 새벽부터 한 8시간 정도 일을 하면서 지금 방송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그게 이제 밤 10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조금 기쁜 소식 하나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요, 영국에서는 드디어 이제 한국에서는 서머타임이라고 부르는 제도죠.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 1시가 2시로 바뀌거든요. 1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미준 방송이요, 조금 더 빨리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늦어도 밤 9시면 미준 방송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 있겠다라는 반가운 소식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3월 28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시장 폭이 굉장히 나쁘진 않았거든요. 군데군데 녹색이 많이 발견이 되죠. 하지만 우리가 애정하는 테크주 위주로는 하락 추세를 보인 종목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특히 반도체 종목 그리고 AI 수혜주들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댓글창에는요, 정말 힘듭니다, 이런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락장이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시면요, 아마도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다 소진된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요, 과감하게 주식의 한 10%, 20% 정도는 매도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부터 급등할 가능성도 있죠. 근데 생각보다 만약에 이렇게 주식을 좀 팔았는데 주식이 급등한다고 해서 손해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한 10%, 20% 팔아도 나에게는 아직도 80% 이상의 자금이 주식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손실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심리적으로 너무나 어렵다,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성공적인 투자보다도 더 중요한 행복한 투자를 위해서 조금 더 현금을 확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번 조정이 당장 내일부터 끝날 수도 있지만 한 3개월, 6개월 계속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조금은 더 여유를 가지시는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어제 하락한 종목의 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시장의 폭은 조금 악화됐습니다. 40일까지 올라갔던 시장의 폭이 39까지 떨어졌고요. 장기적인 추세가 좋은 종목의 퍼센티지도 44.7%로 다소 악화됐습니다. 다음에는 공포지수인데요. 공포지수도 아직 20 이하에 머물러 있지만 19.15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이평선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나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200일 이평선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조금 긍정적인 촉매제가 많이 발생하면서 공포지수가 드디어 200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져 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에는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인데요. 마찬가지죠. 30까지 올라갔던 공포 탐욕 지수 역시 28까지 하락했습니다. 다음에는 목요일 날 발표되는 AAII 설문조사 결과가 어제도 보고가 됐는데요. 아직은 센티먼트가 굉장히 좋지가 않죠. 물론 이제 과거 몇 주보다는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향후 6개월 이후에 미국 증시가 상승해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투자자가 전주에 21.6에서 27.4%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투자자도 58.1%에서 52.2%로 하락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월등히 부정적인 견해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어제 그리고 그저께 이틀 연속으로 미국 증시가 불안감을 보이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오늘 준비된 경제 지표 때문입니다. 금요일 3월 28일에는요. 두 가지의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오전 10시 미시간 대학교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대치의 3월 달 확정치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발표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비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확정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는 미시간 대학교 심리지수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항상 전망치보다 너무나 좋지가 않죠. 그래서 아마도 부정적인 카탈리스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우려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시간 대학교의 설문조사 결과는 정치적으로 오염됐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자, 그래서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지표가 중요한데 오늘 2월 달에 대한 근원 PC 물가지수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근원 PC 물가지수는요. 연준이 가장 믿는,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죠. 따라서 이 지표가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월 달에는 전년 대비 2.6% 상승했는데요. 지금 현재 경제학자들은 2월 달에 근원 PCE가 2.7%로 소폭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만약에 오늘 이 지표가 2.7%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발표된다. 그러면 다시 최근에 이제 추세가 좋아졌었는데 이러한 추세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2.7%가 맞아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낮은 수치가 보고가 되면 시장에서는 환호성을 지를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과거 2일 동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가 않은데 그 이유는 바로 PC 물가 지수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인공지능 수혜주들이 대체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미준 탑픽도 딱 4종목만 상승을 했는데요. B2가 1% 올라갔는데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로 우버가 0.92%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 테슬라, 최근에 모멘텀이 가장 좋은 종목이 테슬라인데요. 0.39% 소폭으로 상승세를 유지했고요. 네 번째로 아마존이 0.11%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모두 빨간색인데요. 탈렌 에너지가 마이너스 0.15, 메타 마이너스 1.37, 스트래티지 마이너스 1.43, 알파벳 마이너스 1.71, 엔비디아 마이너스 2.05, 넥스트래커 마이너스 2.11, 팔란티어 마이너스 2.37, 비트코인 마이너스 2.69, TSMC 마이너스 3.03, 이노데이터 마이너스 3.40, 셀레스티카 마이너스 3.73, 비스트라 마이너스 3.79, 브로드컴 마이너스 4.06, 마지막으로 크레도가 5.61%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이 되면요. 일부러라도 조금은 긍정적인 뉴스로 방송을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고요. 첫 번째로 전달해드릴 소식은요. 지금 현재 역대 최고 수준의 저가 매수 열풍이 일고 있다라는 재미있는 기사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관세 소식으로 지난 몇 달 동안 주식시장이 불안정했지만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요. 이를 저가 매수의 핑계로 삼아 즐거워 보였다. 물론입니다. 이제 현금 비중이 많은 투자자일수록 주식이 떨어지면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나는 현금이 지금 반이 넘는다. 50% 이상의 자산이 현금이다. 이런 분들께서는 주가가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실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투자자들은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자 리서치 회사인 반다 리서치가 나오는데요. 이 회사의 데이터에 따르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관세에 따른 주식시장 폭락에 대응하여서 강세장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주식을 계속해서 사고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는데요. S&P 500 지수가 2월 19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 추세에서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에 무려 329억 달러 이상을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329억 달러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입량은요, 2014년 이후 24거래일 동안 상위 3%의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 10년 동안요, 이렇게 한 달 동안 주식을 많이 산 적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최고의 매입량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단순히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옵션도 함께 사고 있는 것이다. 옵션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두 가지의 방법이 있죠. 하나는 상승에 베팅하는 콜 옵션이 있고요. 하락에 베팅하는 풋 옵션이 있습니다. 반다 리서치의 수석 연구 부사장 마르코 야니치에 따르면요. 옵션을 사는 투자자가 크게 늘었고 주식 매입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옵션은 예전에는 기관 투자자들만 하는 전문적인 투자자만 이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옵션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옵션은요, 거래된 콜 옵션의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순매수 포지션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장의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콜 옵션을 매수하게 되면 투자자는 특정 주식을 정해진 행사 가격으로 특정 시기까지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요. 저가에 매수해서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콜 옵션을 매수한다는 것은 주가가 가장 가까운 미래에 상승할 것에 베팅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물론 이제 콜 옵션은요,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완전히 지로가 됩니다.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위험성이 높지만 커다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옵션 거래는요, 월요일에 상승세 때문에 눈에 띄었는데 이는 주식의 약한 매수세와 상반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주식의 매수세는 강력하지 않았는데 옵션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옵션의 급등은요, 2주 동안의 공격적인 주식 매수에 이어진 현상이다. 따라서 과거 2주 동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옵션을 더 많이 사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주식 매수와 옵션 매수는요, 한쪽이 상승하면 다른 쪽도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옵션은 콜 옵션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사면 콜 옵션도 보통 많이 사겠죠. 자, 그런데요, 옵션 매수가 주식 매수와 반대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 지금 최근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실은요, 투자자들이 4월 2일 관세 발표를 앞두고 보다 전술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에 두 가지가 겹치고 있는데요. 하나는 리테일 넷 옵션입니다. 따라서 옵션의 거래량은 지금 굉장히 높이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빨간색은 뭐냐면 그냥 주식을 사는 거래량이거든요. 주식 거래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옵션은 올라갔는데 현저히 떨어졌죠. 따라서 주식은 많이 사지 않았는데 옵션만 많이 사는 굉장히 좀 드문 현상이 이번 주에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몇 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일단 옵션은 위험성이 큰 대신 주식을 사는 것보다 초기 자본이 적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상승세에 베팅하면서도 약간의 해칭을 하기 위해 옵션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첫 번째 가능성이고요. 두 번째로 옵션 매입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투자자들이 시장이 반등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이 반등할 것이 굉장히 확실하면 또 콜옵션을 많이 사는 경향도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2024년 8월 달에 주식시장이 급락한 이후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옵션 구매 유사한 추세가 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024년 8월 달에도 조정이 있었잖아요. 이때는 이제 9월 달부터 굉장히 빠른 추세로 주식시장이 급등했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같은 추세가 발견될지 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옵션이 투자자들이 돈을 투자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최근 옵션으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많은 단일 주식, 개별 종목이죠. 그리고 ETF를 매수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리테일 넷 퍼처스라고 나와 있는데요. 리테일은 개인 투자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넷 퍼처스라는 것은 매수 빼기 매도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순 매입량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 계산하는 건데요. 시기를 보시면 2023년 11월부터니까 과거 1년 반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보라색은 싱글 스톡,
즉 개별 종목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은 ETF인데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과거 1년 반 동안 이렇게까지 매입량이 높은 적이 없죠. 순 매입량이 이렇게 높은 적이 여태까지는 없었다. 따라서 지금은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상승세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주식을 사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거의 모든 대부분의 대형 기술주 주식의 실적이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매그니센트 세븐 기술주를 계속 선호해왔다. 여기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라고 써 있잖아요. 왜냐하면 메타 플랫폼은 아직까지도 2025년 들어서 YTD 수익률이 플러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폭락으로 투자자들은 하락장에서 매수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넷플릭스까지 포함해서 매그니센트 세븐 주식은요. 전체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 금액의 35%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과거 1년 반을 봤을 때 지금처럼 순 유입량이 많을 적이 없었다. 엄청나게 많은 주식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매수량 중에 무려 35%가 매그니센트 세븐 그리고 더하기 여기 나와 있는 넷플릭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테슬라가 눈에 많이 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이 테슬라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이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3월 12일이었고요. 그때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일론 머스크를 지지하기 위해서 테슬라를 나는 직접 사겠다. 이런 지지 선언을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루트닉 상무장관은 더 노골적이었죠. 3월 20일자 기사인데요. 그때 이제 테슬라 자동차가 아니라 테슬라 주식을 사라. 지금 테슬라 주식은 너무나 싸다. 말도 안 되게 저렴하기 때문에 꼭 줍줍해라. 이런 얘기를 상무장관이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지지를 해주면서 테슬라의 하락 추세가 끝나고 반등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한 최근에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가 발표된 이후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조금 더 강화됐다. 자, 왜냐하면 외국에서 만든 수입차는요 25%라는 굉장히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테슬라 자동차는 100% 미국 내에서 생산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자동차에 비해서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시장의 모멘텀 잠깐 보여드리면요. S&P 500 기준으로 보시면 26가지 모멘텀 지표 중에 14가지가 매도, 9가지가 중립이고요. 3가지만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지금 기운, 모멘텀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S&P 500의 3개월 주가 차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S&P 500이 0.33% 소폭으로 떨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승 채널은 유효합니다. 여기 보시면 3월 13일 단기 저점을 찍고 계속해서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저점을 올라가는 추세선을 뚫고 밑으로 떨어지진 않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지수 3개월 차트도 살펴보시면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죠. 자, 여기 보시면 지지선이 아직은 뚫리지 않았죠. 지금 지지선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오늘 발표 예정인 PCE 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건지 아니면 이 추세선을 하향 돌파할 것인지 결정될 것이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PCE 리포트를 꼭 살펴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다음 차트는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QQQ인데요. QQQ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 추세선이 아직까지는 지켜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PCE 결과에 따라서 추세선을 뚫고 하향 돌파할지 아니면 다시 이 채널의 상단으로 주가가 상승할지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의 이동평균선 업데이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틀 전이었나요? 수요일에 이제 200일 이평선 근처에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는 이평선을 뚫지 못했죠. 200일 이평선에서 막히고 한 5% 떨어지면서 아직까지는요. 200일 이평선 아래쪽에 주가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 PCE 결과에 따라서 테슬라가 다시 한번 200일 이평선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200일 이평선을 뚫고 상향 돌파할 수 있다면 한동안 테슬라 주식의 상승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아주 흥미진진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저렴한 상황인데요.
현재 여러 가지 대형주 중에 엔비디아보다 저렴한 주식은 단 7개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저렴하다는 기준이 중요한데요. 어떤 기준을 사용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설의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가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유명해진 PEG 레이쇼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자, PEG 레이쇼에 대해서 피터 린치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PE 레이시오가요, 만약에 성장률에 비해서 반밖에 되지 않으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런 주식은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얘기는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의 어닝 성장률이 40%예요. 근데 PE 레이시오를 보니까 20배의 거래가 돼 있다. 그렇게 되면 PE 레이시오가 성장률의 반밖에 되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이 주식은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주식의 이 밸류에이션이요, 성장률에 비해서 2배 정도로 올라가 있다. 그러면 이런 주식은 팔아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쉬운 예는요, 예를 들어서 PE 레이시오가 한 40배까지 올라갔는데 이 주식의 성장률은 20%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주식은 굉장히 좋지가 않다는 것이 피터 린치의 주장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엔비디아의 예상 수익 성장에 대한 주가 비율, 우리가 포워드 PEG라고 부르는데요. PEG는 PE 레이쇼를 G, 성장률로 나눈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성장률은 굉장히 좋은데 PE 레이쇼가 한 24 가까이까지 떨어졌죠. 따라서 PEG 레이쇼가 0.76으로 굉장히 낮은 주식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 이상인 주식 중에 포워드 PEG가 엔비디아보다 낮은 주식은요, 단 7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미국 증시에는 7,000개 정도의 주식이 상당히 돼 있는데, 물론 이제 대형주만 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엔비디아보다 저렴한 주식은 PEG를 기준했을 때 7개밖에 없다. 자, 따라서 이 얘기는요,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좀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자,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엔비디아 주식의 수정 추정치가 너무나 공격적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제가 PEG는 PE 레이쇼를 G, 성장률로 나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PE는 분자고요. G가 지금 성장률이 분모입니다. 따라서 PEG가 너무 낮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PE가 너무 낮거나 아니면 G가 너무 높은 거잖아요. 자, 둘 중에 지금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아마도 수익 추정치가 너무 공격적인 것이 아닌가. 지금 시장에서 너무나 많은 성장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첫 번째의 가능성을 제시하는데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번째가 더 가능성이 높죠. 그 얘기는 뭐냐면 PER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을 너무 깎아버렸다. 이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물론 시장이 이러한 실수를 언제 깨닫고 엔비디아 주식을 올려줄지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미지수죠. 자, 어쨌든 PEG 비율이 1.0 미만이면 예상 성장률에 비해서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엔비디아는 0.76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엔비디아보다 더 저렴한 주식 7개를 좀 살펴봐야겠죠.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가 현재 PEG가요 0.75까지 떨어져 있고요. 웰스파고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0.4까지 PEG 레이쇼가 하락해 있고요. 브리스톨 마이어즈 스퀴브가 현재 0.66, TSMC도 굉장히 저렴하죠. 현재 PEG가 0.6까지 하락했고요. 길리아드 사이언스가 0.48, 시티그룹도 PEG가 0.41 굉장히 낮고요. 마지막으로 UBS는 유니언 뱅크 오브 스위tzerland인데요. UBS의 PEG 레이쇼도 0.38로 굉장히 저렴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미준 탑픽 중에 지금 현재 PEG가 가장 낮은 탑 10은 어떤 주식인지 이 부분도 좀 흥미진진하겠죠. 자, 여기 1위를 차지하는 종목은 크레도 테크놀로지입니다. 지금 PEG가 포워드로 봤을 때 0.47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크레도 테크놀로지는요, PER이 낮진 않습니다. 분자가 적지 않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PER이 73.8배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비싼 주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100%를 넘기 때문에 PEG가 0.47까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TSMC인데요. TSMC는 PER이 낮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PER이 19.13까지 떨어져 있고요. 하지만 성장세가 좋기 때문에 0.6까지 PEG가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 CLS는 셀레스티카고요. 셀레스티카도 TSMC랑 비슷합니다. PER이 18.16으로 분자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요. 게다가 성장률이 좋기 때문에 0.62까지 PEG가 떨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버인데요. 우버는 PER이 22.7, PEG는 0.63입니다. 엔비디아는 PER이 25.1, 그리고 PEG는 0.76이고요. 넥스트래커가 11.4라는 굉장히 낮은 PER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성장률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0.78까지 PEG가 떨어져 있다. 자, 구글도 PER이 낮습니다. 18.3까지 떨어져 있죠. 그리고 성장률을 감안하면 현재 PEG는 1.14. 물론 이제 1.0을 넘어가긴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밸류에이션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이고요. 자, 다음으로 ABGO, 브로드컴을 보시면 PER은 27배니까 그렇게 저렴한 주식은 아니죠. 하지만 성장률이 좋아서 아직까지 PEG는요 1.3으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는 메타입니다. 메타의 PER은 24.1, PEG는 1.42이고요. 아마존이 12로 턱걸이를 했습니다. PER은 31.7, 그리고 성장률을 대비해서 PEG를 보면 1.51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가 기사 하나를 읽어봤는데요. 엔비디아보다 저렴한 7개 대형주를 살펴봤죠. 그리고 여기에서 저렴하다는 정의의 기준은 PEG였습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만약에 피터 린치, 전설의 펀드 매니저가 미준 탑픽을 본다면 이 중에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을 찾을 수가 있을까? 과연 피터 린치는 미준 탑픽을 좋아할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가 원래 이제 PEG 말고도 여러 가지 투자의 조건이 있었는데요. 이 조건을 대입했을 때 피터 린치가 가장 좋아할 만한 미지원 탑픽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작은 프로젝트를 어제 만들어 봤습니다. 피터 린치는 1977년부터 1990년까지 피델리티의 마젤란 펀드를 관리하면서 연평균 29.2%라는 믿을 수 없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같은 기간의 S&P 500 지수의 2배에 가까운 성과로요. 월가 역사상 가장 성공한 펀드 매니저 중 한 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굉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피터 린치의 공정 가치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요. 주가 수익 성장 비율, PEG죠. 그리고 PEG는 린치 비율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PEG라는 개념을 이제 시장에 도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피터 린치다. 이때부터 PEG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가 주식의 매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한 방법이 바로 PEG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요. 이 모델은 회사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을 예상 어닝 성장률과 비교한다. 앞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죠. 피터 린치는 PE 비율이 회사의 수익 성장률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고 믿었고요. 즉 수익 성장률보다 낮은 PE 비율을 가진 주식은 저평가된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 수익 성장률보다 높은 PE 비율을 가진 주식은 과대평가된 것으로 간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피터 린치는요, PEG 레이시오 하나만 가지고 주식을 선택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아래 그림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에 만족하는 최고의 펀드멘탈을 자랑하는 종목에만 투자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피터 린치가 까다롭게 주식을 선별하는 방법 6가지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트레일링 P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과거 12개월 동안 해당 기업이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얼마나 올라가 있는가 이걸 얘기하는 건데요. 25배보다 저렴해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포워드 P인데요. 포워드 P는 굉장히 좀 타이트합니다. 앞으로 향후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이렇게 되는 순이익보다는 시가총액이 15배를 넘으면 안 된다. 굉장히 저렴한 주식을 찾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debt to equity ratio인데요. 여기서 equity는 자기 자본이고요. debt은 빌린 돈이죠. 부채잖아요. 따라서 부채가 자기 자본의 35%를 넘어가면 안 된다. 내 돈이 만약에 100만 원이면 부채는 35만 원 이하에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번째는 EPS 그로스인데요. 향후 1년 동안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1년 동안 순이익 또는 순이익을 주식의 개수로 나눈 EPS가 15% 이상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아까 포워드 PE가 15배 이하라 그랬잖아요. 따라서 15배 그리고 15%이기 때문에 PEG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PEG 레이쇼는 1.2 이하만 간주를 한다. 따라서 1.2를 넘어가면 투자하지 않는다는 규칙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마켓캡, 시가총액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준을 보시면 시가총액이 50억 달러를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피터 린치는 예전에 투자를 했잖아요. 따라서 지금 시가총액하고는 좀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적용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성장주는 PER이 굉장히 높잖아요. 따라서 성장주 대부분이 만족하지 못하는 PER 기준만 임의로 좀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그 얘기는요. 트레일링 PE 같은 경우는 25배 대신 30배를 이용을 하고요. 포워드 PE 같은 경우는 15배 대신 25배까지 올려서 기준을 조금 느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가총액 역시 시대적인 차이를 감안해서 무시를 했고요. 자, 또한 가장 중요한 평가 지표가 PEG잖아요. 그래서 PEG는 과거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PEG TTM 그리고 향후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PEG 포워드를 모두 적용해서 조금 더 까다롭게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분석 결과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엑셀을 보면서 직접 설명을 좀 드리죠. 자, 여기 보시면 미준 탑픽이 쭉 열거가 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단 PER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ER 같은 경우는 30배를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설정을 했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주식들이 PER이 30배 이하에 설정이 되어 있고요. TLN, 탈렌에너지, 넥스트래커, 우버, 비스트라, 구글, TSMC, 셀레스티카, 메타 이런 종목들이 지금 PER 기준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PER인데 포워드잖아요. 향후 12개월에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얼마나 시가총액이 올라가 있는가 이걸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25가 기준이었죠. 25 아래로 떨어져 있는 주식들은 지금 넥스트래커, 비스트라, 셀레스티카, 구글, TSMC, 우버, 메타가 나와 있고요. 자, 다음에는 데투 에퀴티입니다.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의 비율이 35%를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주식들이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의 비율이 굉장히 낮은 주식들입니다. 특히 가장 위쪽을 보시면요. 크레도 테크놀로지, 팔란티어, 이노데이터, 구글, 넥스트래커까지는요. 거의 부채가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고요. 아래쪽을 보시면 탈레에너지 그리고 비스트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틸리티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EPS의 성장률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장 높은 주식을 봐야죠. 가장 위에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향후 1년 동안 EPS의 성장률이 무려 183%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넥스트래커입니다. 157%, 세 번째가 엔비디아 64.4%고요. 우버가 56.3%, 팔란티어가 41%로 가장 좋은 EPS의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PEG를 TTM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많은 종목들이 굉장히 낮은 PEG를 자랑하는데요. 탈렌에너지, 우버, 넥스트래커 이런 종목들이 가장 낮은 PEG를 과거 12개월 기준으로 하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PEG 포워드입니다. 향후 1년 동안 우리가 PER을 계산하고요. 그리고 나서 향후 1년 동안의 성장률로 나눈 거죠. 자, 여기 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미주원 탑픽이 PEG를 포워드로 봤을 때 1.0 이하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주식의 이름은요. 크레도 테크놀로지, TSMC, 셀레스티카, 우버, 엔비디아, 넥스트래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해 봤는데요. 자, 그러면 6가지의 선별 조건을 모두 통과한 주식 3가지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TSMC고요. 두 번째는 넥스트래커 그리고 알파벳 역시도 1.2라는 포워드 PEG를 가지고 있지만 1.2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간신히 통과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5개의 조건을 만족했지만 단 한 가지의 조건에서 탈락한 종목이 있었는데요. 3종목입니다. 첫 번째는 셀레스티카. 셀레스티카는 여기 있네요. 데투 에퀴티가 49.15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이 100만 원인데 지금 부채가 49만 원이잖아요. 나쁘지 않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버
우버죠. 우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데투 에퀴티만 탈락을 했는데요. 부채의 비율이 50%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도 탈락을 했는데요. 메타 플랫폼이 탈락한 이유는 PEG 포워드죠. PEG 포워드가 1.42로 지금 우리가 기준으로 했던 게 1.2 이하였잖아요. 따라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고 한 가지에서 탈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종목 혹은 관심 종목을 이렇게 피터 린치의 관점에서 한번 분석해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이틀 정도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시장의 목소리를 더빙으로 굉장히 좀 쉽게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드백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에 AI로 생성되는 더빙이 생각보다 듣기가 괜찮거든요. 자, 오늘 모신 전문가는요, JP 모간의 글로벌 수석 전략가를 맡고 있는 이름이 뭐였죠? 데이비 켈리입니다. 자, 데이비 켈리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반면에 장기적으로 보면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은 노멘텀 투자의 시대가 아니다. 따라서 2026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이런 메시지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중과 함께 투자를 진행해 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이제 평소보다는 조금 더 빠른 시간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가오는 주말 동안 좀 스트레스 좀 날려버리시고요.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틀의 휴식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를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주요 지수는 하락세로 마감했으며 나스닥이 2%로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이는 ARM, 마벨,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주식의 하락으로 인한 것입니다. JP 모건 자산운용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 데이비드 켈리를 소개합니다. 데이비드, 반갑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에 미칠 미국 재정 상황의 영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지그재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흥미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재적인 도지 삭감을 포함하여 상당한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30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감축될 수 있고 전체 연방 인력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물론 연방 정부가 더 효율적이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예산 삭감은 경제에 부담을 줄 것입니다. 게다가 관세로 인해 경제 성장이 더욱 둔화되는 추가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연이 계속될수록 경제가 더 둔화되고 지금 의회를 통과하고 있는 세금 법안에 더 많은 자극을 주입할 것입니다. 2026년은 경제가 추세 이하의 성장에서 추세 이상의 성장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재정 부양책이 시행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복잡한 상황이지만 저는 여기서부터 부채와 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격 측면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특히 정부 지출의 주요 영역에서 자격이 차지하는 상당한 비중을 고려할 때 DOGE 삭감이 실제로 효과적일지 여부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규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적자는 약 D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회 예산처는 1.9 말하지만 저는 2조 정도로 생각합니다. 연방정부의 모든 민간인 직원을 없애면 약 3천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적자의 약 6분의 1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메디케어, 국방비 삭감과 세금 인상을 하지 않고서는 예산 균형을 맞출 수 없습니다. 예산에 근접하거나 적자 폭을 줄일 수 없습니다. 연방정부에는 분명 낭비와 비효율성이 존재해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방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을 진정으로 제거해야 정말로 세금 및 자격에 대한 어려운 결정이 필요한 장기적인 적자 문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히 다음 의회 선거까지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전에는 이 두 가지의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결정이 실현된다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의 예산 균형을 맞춰야 했던 사례를 보면 이러한 종류의 결정이 경제에 위축 효과를 가져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정적 책임과 경제 성장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결정은 인생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체중이라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면 일주일 안에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지 말고 1년 18개월 정도 시간을 주고 천천히 해야 합니다. 경제도 이와 같습니다. 장기적이고 천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입을 늘리고 자격을 점진적으로 개혁하며 특히 현재 매우 비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같은 분야에서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개선한다면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당장 예산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목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재정 적자를 GDP의 4%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면 GDP 대비 부채 비율 현재 약 6%, 이 크게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4%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6%에서 7%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경기 침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당장 모든 것을 고칠 필요는 없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만기가 돌아오는 이자만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돌아가서 경제 부진을 예상하고 감세와 다른 수단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재정 부양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매수하거나 포지셔닝해야 할까요? 우선 실제 부양책은 2026년에나 시행될 예상합니다. 2026년 2.1월 선거를 앞두고 경기를 부양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이는 세금 법안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어떤 형태로든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를 염두에 두고 단기적인 경기 둔화나 불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을 것이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글로리아 나랩의 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이미 조정이 있었고 그 조정이 다시 일어날 수도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신중한 방어가 필요한 해입니다. 올해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살펴보면 value가 growth를 이겼고 international이 미국을 이겼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는 활기차게 성장했던 섹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가 가치평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자산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전 세계와 미국에는 강력한 장기 자산이 많습니다. 핵심은 폭넓은 분산 투자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수, 메가캡 주식, 밈 주식, 암호화폐에 몰빵하는 모멘텀 트레이딩의 해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